한국전력공사가 올해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흑자를 냈지만 수백조 원 부채 때문에 하반기 전기요금 인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채은 기자. 네, 박채은입니다. 1분기 한전 실적 먼저 살펴주시죠. 네, 한전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1조 2,993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은 23조 2,927억 원으로 7.9% 증가했습니다. 한전 관계자는 지난해 세 차례 요금 인상으로 판매 단가가 9.8% 오르면서 매출액이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3분기부터 흑자 전환 추세를 이어오고 있지만 한전의 누적 적자가 올해 1분기 기준 42조 3천억 원에 달하고 누적 부채도 지난해 이미 2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반기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반기에는 석탄 가격 하락, 저원가의 원전 발전 비중 확대 등으로 한전의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누적 적자 해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한전의 적자가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왔기 때문에 서둘러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야 된다. 지금 물가가 많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충분히 현실화해 줄 수 있는 형편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적절한 시점을 찾고 있다며 전기요금 정상화는 반드시 해야 하고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고물가 부담에 올해 상반기 전기요금은 동결됐지만 하반기에는 전기요금이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SBS 비즈 박채은입니다. 정부가 배추 등 농수산물 7개 항목에 대해서 할당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징어 등 수산물 비축량을 풀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민생소통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실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우영준 기자. 네, 우영준입니다. 정부가 할당 관세를 신규 적용하기로 한 품목, 정확히 어떤 품목들인가요? 네, 대상은 배추와 포도, 김 등 7개 항목으로 모두 최근 가격이 폭등한 항목들입니다. 할당 관세는 수입품 중 일정 물량에 대해 한시적으로 관세율을 조정하는 제도로 정부는 가격 안정을 위해 7개 항목에 대한 관세율을 낮춰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정부는 물가를 잡기 위해 매일 배추 110톤과 무 80톤의 물량을 방출하고 다음 달까지 바나나와 키위, 체리 등 직수입 과일을 3만 5천 톤 이상 도입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오징어와 명태 등 대중성 어종의 비축 물량 5천 톤을 시장에 풀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곧바로 민생 점검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계천을 찾아 산책을 나온 직장인들로부터 외식 물가 등 의견을 듣고 국민들이 물가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다음 주부터 재개하는 민생 토론회를 통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알기 쉽게 국민에게 소개할 방침입니다. 경북과 전북, 광주, 제주 등 4곳을 찾아 업그레이드된 민생 토론회를 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민생뿐 아니라 구조개혁에도 드라이브를 걸 것을 예고했습니다. 기존에는 노동과 연금, 교육 분야를 3대 개혁 과제로 삼았는데 최근 중점을 두고 있는 의료도 포함해 4대 개혁으로 분명히 했습니다. SBS 비즈 우영준입니다. 해외 주요 기관들이 우리나라 성장 전망치를 속속 올려잡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지수 기자, 무디스가 전망치를 올렸다고요? 네, 무디스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 전망치를 기존 2%에서 2.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0.5%포인트 올린 건데요. 무디스는 반도체 분야의 호조세와 설비 투자 회복을 근거로 전망치를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 등급을 기존과 같은 AA2로 유지했습니다. AA2는 세 번째로 높은 등급입니다. 또 등급 전망도 기존과 같은 안정적을 부여했습니다. 무디스는 우리 경제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기민한 정책 대응, 강한 재정적 역량 등을 꼽았습니다. 앞서 OECD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도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2.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2월까지만 해도 기존 2.3%에서 2.2%로 낮춰 잡았다가 이번엔 크게 올린 건데요. 앞서 1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이 1.3%를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을 뛰어넘은 것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그러면서 OECD는 한국 경제가 일시적 소강 국면에서 벗어나 성장세가 강화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한국은행도 이달 말 열리는 금융통합위원회에서 수정 경제 전망을 발표하는데요. 앞서 이창용 총재가 전망치 상향 조정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하면서 기존 2.1%에서 올려잡을 것을 예고했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우리나라에 카카오톡이 있다면 일본에는 네이버의 라인이 있습니다. 일본 외에도 대만, 태국 등 동남아에서 2억 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의 라인 빼앗기가 현실화되는 분위기라서 네이버의 사업 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배진솔 기자. 이번 주 라인 야후와 소프트뱅크가 네이버와 결별을 공식화했죠. 네, 라인야후와 소프트뱅크는 연달아 실적을 발표하며 최근 사태에 대해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 요청에 따라 네이버와 자본 재검토를 협의 중이라고 했고, 라인야후도 네이버와 관계를 순차적으로 종료한다고 공표했습니다. 라인야후의 최대 주주는 64% 지분을 가진 A홀딩스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각각 50%씩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단순히 일본뿐 아니라 네이버의 해외 사업이 전반적으로 흔들릴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라인야후가 100% 지분을 보유한 Z인터미드아트엔 여러 사업이 연결돼 있는데요. 먼저 라인플러스를 완전 자회사로 두고 있는데, 라인플러스는 태국, 대만,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와 미국, 중국 등의 현지 사업체를 두고 글로벌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라인게임즈와 메타버스 플랫폼 네이버제트, 라인프렌즈 캐릭터 사업을 운영하는 IPX도 이어져 있습니다. 국내는 물론 글로벌에서 AI 사진 보정 앱으로 잘 알려진 스노우도 라인플러스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번 지분 매각으로 메신저뿐만 아니라 캐릭터 사업, AI 사업, 메타버스 사업 등 교두보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SBS 비즈 배진술입니다. 가입자만 4천만 명이 육박하는 실손 의료보험이 지난해 2조 원 가까이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릎 주사나 도수 치료 같은 비급여 보험금이 급증한 영향이 컸습니다. 박규준 기자. 우선 실손보험 실적 어떻게 나왔나요? 네, 지난해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국내 17곳 보험사는 1조 9,738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전년에는 1조 5,300억 원이었는데 적자 규모가 30% 늘었습니다. 생보사는 그래도 91억 원 이익이라도 냈지만 특히 손보사들이 1조 9,829억 원 대규모 적자를 냈습니다.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관련 비율인 경과 손해율이 지난해 103.4%로 전년 대비 2%포인트 넘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손보사 손해율만 떼어놓고 보면 107%로 더 높았습니다. 건강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비급여 지출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였습니까? 지난해 비급여 의료행위에 지출된 실손보험금을 보니까 8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전체 실손보험금 14조 813억 원 중에서 급여가 6조 687억 원으로 43%를 차지했고 비급여는 8조 126억 원으로 57%를 차지했습니다. 전년 비급여 보험금 대비 2% 늘었습니다. 어떤 비급여 치료의 실손보험금들이 많이 나갔는지 살펴보니까 무릎 줄기세포 주사 같은 비급여 주사가 28.9%로 1위였습니다.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질환 치료는 28.6%, 교정치료, 하지정맥류 등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0월부터 시행이 되는 비급여 이용이 많으면 보험료를 올리고 낮으면 깎아주는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정착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을 재차 강조했지만 의료계는 요지부동입니다. 대학병원들이 오늘 전국적으로 추진에 나서면서 의료계가 빠진 반쪽짜리 의료개혁 특위 두 번째 회의가 열렸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대한 기자.
네,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장 병원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전국 50개 대학병원이 오늘 동시 휴진을 예고하면서 혼란이 예상됐지만 다행히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세브란스는 평소와 큰 차이 없이 진료가 이뤄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휴진이 의무가 아니고 교수 개개인이 휴진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그렇다고 안심할 상황도 아닙니다.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가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할 경우 일주일간 집단 휴진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앞서 오전에는 분당 서울대병원을 둘러봤는데요. 환자와 보호자들의 불안감은 여전했습니다. 조직 검사하고 수술 받는 기간이 상당히 몇 달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예약이 너무나 밀려가지고 오래 걸려서 저는 그나마 그렇게 아주 심각한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다행인데 그러지 않은 분들은 정말 염려돼요. 그런 분들은 이 시간 하루하루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오전에 의료개혁 특위가 열렸는데 어땠습니까? 네, 오늘 정부청사에서는 의료계가 빠진 채로 의료특위 2차 회의가 열렸는데요. 노현홍 의료특위 위원장은 조금 전 브리핑에서 전공의 업무 환경 개선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장시간 근로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역 필수 의료 격차를 고려해 수가 개선 기준을 구체화하고 지역 분야별로 거점 병원 육성 대책을 마련하는 등 개혁 과제의 구체적인 사항도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정부는 법원이 요구한 의대 증원 근거 자료를 오늘 제출할 예정인데요. 재판부는 다음 주 중 집행중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계획입니다.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의료 공백으로 타격이 우려됐던 제약사들이 1분기 실적을 괜찮게 내놨습니다. 정광인 기자, 최근 의료대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됐던 제약사는 어디였나요?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수액입니다. 수액을 필요로 하는 입원 환자들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JW 중해제약이 국내 수액 시장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올 1분기 영업이익이 267억으로 1년 전보다 24% 증가하는 등 오히려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신약 쪽에서 매출이 늘었기 때문인데요. 회사 관계자는 1분기 전체 수액 매출은 1%대 줄었다며 큰 병원 환자가 중간 규모로 옮기면서 전체 수요가 크게 줄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액시장 경쟁자인 HK 이노엔 역시 전체 영업이익이 173억으로 200% 넘게 급증했고 수액 매출은 오히려 10%가량 늘었습니다. 다만 2분기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정경 신영증권 연구원은 전공의 파업이 3월부터 본격화됐기 때문에 1분기 실적 반영은 제한적이었다며 6월까지 지속되면 영향받는 기업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료 대란이 신약 개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요? 네, 임상시험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임상 건수는 지난해 783건으로 세계 4위 수준입니다. 도시로 좁혀보면 서울이 세계 1위 임상시험 도시입니다. 하지만 최근 한 달만 봐도 서울 지역 임상 신청은 66건에 그쳐 1년 전보다 21% 줄었습니다. 임상시험은 최근 의료 공백 직격탄을 맞은 주요 대형 병원들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서울대병원의 경우 같은 기간 임상이 3분의 1 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최근 중소형 생명보험사들이 펀드 판매 사업에서 속속 철수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비용 대비 실익이 없다는 건데요. 대형사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유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지난달에만 생명보험사 2곳이 사업을 접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30일 흥국생명과 KDB생명의 지파투자증권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면허 반납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앞으로 펀드 매매나 중개에 관련한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보험사는 은행, 증권사 등과 함께 금융당국으로부터 별도의 라이선스를 받으면 펀드 매입과 환매, 고객 관리 업무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6월 미국계 생명보험사인 매트라이프 생명이 라이선스를 반납했고 올해 흥국생명과 KDB생명도 이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 중에서 펀드 매매가 가능한 곳은 삼성생명을 비롯해 교보, 한화, 신한라이프, 미래에셋생명 정도가 됐습니다. 손해보험사 중에서도 현대해상과 KB손해보험만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채널이 대형 보험사 위주로만 남게 됐습니다. 이렇게 중소형사들이 철수를 하는 이유는 뭔가요? 네, 한마디로 펀드 판매가 돈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펀드를 취급하려면 전산 장비와 시스템을 갖춰야 해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에 비해 중소형 생보사로 고객이 몰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은행이나 증권사에 비해 매력이 없기도 하고 대형사와 경쟁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펀드는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어 수익성 확보뿐만 아니라 소비자 보호도 크게 신경 써야 하는데요. 과거 DLF나 라임, 옵티머스 펀드와 같이 불완전 판매 논란에 자칫 휩싸일 수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증권사의 1분기 성적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부동산 PF 때문이었습니다. 김동필 기자, 1분기 증권사 실적 정리해 주시죠. 네, 우선 대부분 증권사들은 1분기 호실적을 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1년 전보다 순이익이 40% 늘어나면서 3,687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입니다. NH투자증권도 순이익 2,255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63% 증가했습니다. KB증권도 1,989억 원으로 40%, 하나증권도 899억 원으로 7.8%, 대신증권도 530억 원으로 1.5%씩 순이익이 올랐습니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차원에서 추진 중인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감에 개인 주식 거래가 활발해진 점이 주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부동산 PF 때문에 성적이 기대에 못 미치는 곳도 있죠. 네,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영업이익은 2,705억 원으로 전망치를 웃돌았는데요. 하지만 1분기 순이익은 1년 전보다 28.4% 줄어든 1,70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기훈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의 순이익도 각각 16.3%, 36.6%씩 줄었습니다. 부동산 PF 충당금 적립액이 많았던 하이투자증권은 49억 원 순손실로 적자 전환했는데요. 이렇듯 PF 충당금 영향도 여전하면서 2분기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르면 다음 주 공개될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 발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자산운용사 사이에서 상장지수 펀드 ETF 수수료 인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대형사들이 앞다퉈 총보수를 연 0.01% 이하로 낮추고 있습니다. 지웅배 기자, 미래에셋 자산운용도 ETF 수수료율을 낮추기로 했군요. 네, 타이거 1년 은행 양도성 예금 증서 액티브 수수료가 0.05%에서 0.0098%로 당장 오늘부터 인하되는데요. 이는 국내 상장된 전체 ETF 중 최저 수준으로 1억 원을 투자해도 수수료가 10,000원도 채 안 되는 셈입니다. 해당 상품은 1년 만기 금리를 추종하는 ETF로 순자산 총액만 6,200여 원에 달합니다. 앞서 삼성자산운용 역시 지난달 코덱스 미국 대표지수 ETF 4종 수수료를 0.05%에서 0.009%로 낮춘 바 있는데요. 미래에셋 운용이 이를 의식해 수수료를 근소하게 더 낮게 책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결국 상위 1, 2위 업체 사이에서 수수료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군요. 네, 140조 원을 넘길 정도로 ETF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점유율 소수점 한 자리까지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데요. 어제 기준 삼성운용이 39.1%로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미래에셋 운용이 36.6%로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삼성운용의 점유율은 지난 2020년 말까지만 해도 50%를 웃돌았으나 미래에셋 운용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점유율 격차도 좁혀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점유율 합계 80%에 가까운 두 회사가 수수료 인하에 나서다 보니 중소형사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수수료를 낮출지 눈치 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이런 수수료 인하 경쟁으로 중소형사들은 출혈 경쟁을 펼쳐야 하고 ETF 상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증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미국 고용지표 둔화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다시 제기되면서 투자 심리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장 마감을 둔 금융시장 상황 어떻습니까? 조금 전 3시 10분 기준 코스피는 어제보다 0.5% 오른 2,730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4천억 원 넘게 팔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700억 원, 3천억 원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대부분 강세를 보이면서 SK하이닉스는 어제보다 2%대 올랐고 셀트리온도 2%대 상승했습니다. 지분 매각 가능성을 처음 공식적으로 언급한 네이버는 어제보다 소폭 올라 18만 8천 원대를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0.4% 떨어진 866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소폭 내린 1,360원대 후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엄 기자, 어제는 코스피가 옵션 만기를 맞아서 급락했었잖아요. 그런데 하루 만에 이렇게 상승 탄력을 얻게 된 배경은 뭔가요? 네, 미국 노동시장 둔화 신호에 따라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소 커지는 영향으로 보입니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23만 1,000명으로 전주보다 2만 2,000명 증가했는데요. 미 국채금리도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증시 반등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오는 15일 발표되는 미국 4월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기대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모두 상승세입니다. 현재 중국 상하이 지수는 어제보다 0.01% 올랐고 일본 니케이 지수와 홍콩 항생 지수 역시 각각 0.2%, 2.25% 상승 중입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실질적인 대체 거래소가 내년 3월 본격 출범합니다. 대체 거래소는 한국거래소와 복수시장 경쟁체제로 도입되고 운영됩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 12시간 주식 거래가 가능합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입주율이 전월 대비 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지난 4월 아파트 입주율은 전월 대비 수도권 3.0%포인트, 전국적으로는 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사녀는 기존 주택 매각의 어려움과 세입자 미확보가 입주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금요일인 오늘 전국 공기질 깨끗합니다. 미세먼지 농도 전국이 보통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은 공기질 보통에서 좋음 단계를 보이면서 독산 2동과 4동, 시흥 2동은 서울 중 먼지 농도가 가장 낮습니다. 오늘도 맑은 하늘에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과 모레는 전국 곳곳으로 비 소식이 있는데요. 강수의 영향과 원활한 대기 확산의 영향으로 당분간 공기질이 깨끗하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후 전국 미세먼지 예보인데요. WHO와 환경부 모두 전국 보통 수준을 예보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깨끗한 공기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중서부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 한때 나쁨 단계에 오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